안녕하십니까. 네, 잘 나오고 있네요. 4차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랑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봐서 좋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한 주차 진행해보니까 총 3차씩 진행해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4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C반 친구들이 먼저 우리 1, 2, 3차씩 쭉 이제 올려주셨고요. 그 과제 제출 게시판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A반 친구들이 막 올리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모든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선생님이 그때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수업을 선생님이 목표를 참 많이 잡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좀 대응해서 단순하게 수능이나 내신에 도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를 또 넓히고 싶다라고 말을 많이들 해준 것 같아서 선생님도 그거에 참 많이 뿌듯함을 느꼈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접촉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지금 카메라만 보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빨리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면서 1년간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4차 시간에는 우리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6쪽부터 교과서 제도 나갈 거니까 교과서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올려줬던 것 중에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3차 시의 디귿번 과제 제시문에서 이제 문장이 그거였었어요. 그 디귿번의 문장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혜택을 포인트 카드, 현금, 상품권, 기념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적 요인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요인은 어떤 거를 하게끔 하는 거라서 이 긍정적인 것은 편익을 높이던지 혹은 비용을 낮추는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긍정적 경제적 요인인 건 찾아냈는데 이게 편익을 높이는 건지 비용을 낮추는 건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을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비용에는 경제학에서 배우는 비용의 종류가 두 가지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에 관한 얘기 말고더라도 이게 명시적 비용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그 탄소를 절감을 하면 나한테 포인트를 주던지 아니면은 뭐 돈을 주던지 상품권을 주던지 이런 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익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깜짝으로 제시했던 과제의 디귿번 문장은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경제적 요인에서 편익을 높이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승석사께서 영어를 하셔가지고 여기 칠판이 지금 영어로 가득해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를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진도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1단원에 중단원 1, 2, 3, 4 있었고 현재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경제 활동 배웠었고,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 생활, 경제 주체, 객체, 활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희소성의 문제와 그래서 생겨나는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착착착 잘 정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그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표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게 경제적 유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는요, 경제 체제,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격의 역할,
이제 우리 1-3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단원의 26쪽의 맨 위에 보시면 경제 체제들은 어떤 원리와 제도를 바탕으로 할까라는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열기 우리나라, 북한, 일본의 밤입니다. 아래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성관측 위성으로 2014년 5월 밤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 북한, 일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위성은 밤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속의 불빛을 통해 우리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20세기 후반에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 크게 훼손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보장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성 사진은 여러분들이 비단 요 경제 시간이나 사회 시간뿐만 아니더라도 뉴스나 기사 같은 거에서 많이 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냐면 밤에 이제 그 불빛들이 우리 막 비춰지잖아요. 그걸 이제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한번 쫙 찍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그 성장을 많이 이룬 국가랑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뭐 어디에서? 불빛에서.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밤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반짝이는 동네가 별로 없었는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 불빛이 막 반짝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경제 체제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체제가 어떤 걸로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들의 이 경제적 상황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입니다. 한 사회에서 한 해 동안 필요한 특정 재화의 양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정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맡기는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체제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화된 방식이다. 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문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 경제체제. 우리가 작년에도 경제체제는 잠깐 배웠었어요. 우리 통합사회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다뤄줬었어. 그래서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있었고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말이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체제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경제 문제를 이 어떻게 해결하는 화살표를 되게 못 그렸어요. 선생님 기준. 자,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그 해결할 때의 제도화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 희소성의 문제였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구는 엄청 많은데 그 욕구만큼의 자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경제 문제 속에서 결국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확 확장이 된 거야. 이 나라 전체에서 사는 사람들도 역시 이 경제 문제에 그러니까 개인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경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가령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도 정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으니 뭔가를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의 해결하는 그 뭐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놓은 거야. 제도화했다라는 거는 법으로 명시해 놨고 정책으로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안해요. 다시 경제체제라는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런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합의를 본 그러한 제도화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관습적으로 혹은 그동안 흘러왔던 대로 이 경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 돼 라고 딱 얘기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교과서 읽어보면서 이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밑줄 칩시다. 사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행하는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기준과 양식을 제도화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경제체제에다 형광펜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체제는 밑줄, 경제 문제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기능을 수행에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화된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 어떤 게 좋냐면 여기 교과서 설명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경제 문제가 딱 생겨났을 때 자본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사적으로 소유한 개개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자유에 맞게 행동하면서 해결하면 되겠네라고 딱 그러니까 결론도 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서도 당연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그러면 방식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생산수단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국가가 다 가지고 있으니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해결하겠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딱 예측이 될 거고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해결하겠네 딱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회는 모두 조금씩 다른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결국 자원의 배분 그리고 생산물의 분배를 어떤 원칙에 따라 해결하느냐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체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줄 자원의 배분과 생산물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자, 네 가지 형광펜 칩시다. 정통 경제체제,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그 다음 또 밑줄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광펜 각각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건 이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방식과 각각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딱 우리가 정리하면 오늘 한 시간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경제체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교과서의 기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생산물의 분배 방식이래.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하고 또 생산물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졌어. 혹은 개인이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그럼 누가 가지게끔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 경제 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 경제 체제. 세 번째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통 경제 체제는 생산물이 딱 생겨났을 때 뭘로 기준으로 분배를 하냐면 거기 보시면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분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경제 체제는 거기 보시면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쪽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전통 관습으로 그 분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이 사회는 대체적으로 원시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부족이나 시족 단위로 생활하는 사회에서 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족장이 우리 사회는 족장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족장이 나눠주는 대로 그냥 쭉 나눠 가지는 거야. 혹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노인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아이들은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이런 전통이 옛날부터 그냥 있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면 내가 살 때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후대한테 쭉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게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경제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쫙 다 계획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 공장에서
그 만들어냈어. 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몇 개를 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몇 개를 주고 하나당 2개씩 주는데 검은색하고 빨간색을 준다라고 쫙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대로 샥 일괄배급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시장경제체제의 시장 가격은 뭐냐면 개개인이 이제 그 볼펜들이 쫙 나와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펜은 좀 비싼데 이 펜은 내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헐값이야. 이거보다는 또 좋은 펜을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혹은 화폐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가격에 따라 거래가 되는 거죠. 그 가격에 맞게 그거에 지불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잖아. 결국에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가격에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에 내놓으면 소비자가 사가면서 이게 거래가 되면서 이게 배급이 아니지. 그 필요한 당사자한테 이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물이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얘들아 그 어떤 국가도 전통경제체제는 없고 현대에는 시장경제체제 한쪽으로만 쏠려 있거나 계획경제체제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국가는 없어요. 얘네들이 혼합된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면서 이 일정 부분 계획경제 체제적 요소를 가진 혼합경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시장 가격에다가만 다 맡겨놨더니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왜 알잖아. 마스크를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냥 막 내비뒀더니 이게 막 사재기 되고 엄청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정부가 딱 끊어서 이거는 매일 오부제를 통해서 마스크를 사게끔 하겠다. 일종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생산물이 분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체제만 혹은 계획경제체제만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양쪽이 적절하게 섞인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다른 기준이죠. 생산수단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소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산수단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 지금까지 배운 우리 그 개념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보면 생산요소 정도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을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둘은 약간 다르니까 다른 개념이 쓰지. 근데 요렇게 좀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좋은 거야. 내가 어떠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스윙칩이니까 요즘은 허니버터칩도 좋아하고요. 꼬칼콘도 좋고 근데 난 감자 쪽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스윙칩을 먹고 싶어. 그래서 스윙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스윙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할 거야. 다시 말해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 모든 것들 그게 기계가 대체적으로 많겠죠. 그 다음에 땅 같은 거 토지나 자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땅이나 기계 같은 것들을 개인이 가질 수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한테 맡겨놨던 이게 너무 불공정해지더라 라는 이야기야.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거는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 가질 수 있도록 딱 해놓는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경제체제가 이렇게 분류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조 경제체제 유형은 다양하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3분을 줄 거니까 동영상 끄지 마시고 그냥 플레이를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3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과서 28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각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그 다음 시장경제체제 각각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게 나타나 있는지 총 4가지를 기준에 따라서 한번 밑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밑줄 친 부분은 선생님이 좀 이따 교과서 판서로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교과서 읽으시면서 정의, 장점, 단점, 현실 사례 4가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제 칠판 보도록 할게요. 설마 밑줄 안 치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갔다 온 것까진 괜찮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친구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전통경제체제 보시면 사실 지금 여기 수학 30 옆에 여기가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그 국어 보충 스니쌤 보충 많이 했었던 그 교직원 회의실 이 옆이잖아요. 수학 30. 여기서 지금 회의 중인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회의 중이신데 안 끝났을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오면서 촬영 오면서는 안 끝났었는데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조금은 부담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전통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 같은 밑줄 경제 문제를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해결하는 체제. 문제를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해결하는 경제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 혹은 분배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전통이나 관습에 맞게 해결하는 체제가 경제 체제, 그 전통 경제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장점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 보시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장경제 체제랑 계획 계절을 어떻게 쓸 거야? 이 계획경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경제 체제에 비해서 조금 사회가 커져 있는 사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사회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얘들아 이 변화가 되는 요소가 적어야 돼. 근데 이 전통 경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하니까 다른 이견이 개입될 여지가 크게 없어요. 근데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얘들아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격이 내려갔다가 막 갑자기 또 너무 호황기로 올라가면 이게 확 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뒤죽박죽이거든. 계획경제체제도 사실 정부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고 하다 보니 결국엔 가장 안정적인 걸 꼽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이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제약됨으로 밑줄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사회 변화 발전이 제한된다.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경제의 사회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경제 발전 제한. 뭐 당연하겠지. 아니 왜 하지도 않은 걸 너는 왜 하려고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내 거고 결국에는 하던 대로만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상황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대처하지 못할 테니 발전되는 모습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밑줄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가 전통 경제 체제였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선생님이 필기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계획경제체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왼쪽에 보시면 이누이트족의 경제체제 보이네요. 대대로 자식들에게 사냥법을 전수하고 사냥으로 잡은 것은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누이트의 전통경제체제는 이누이트의 경제체제는 전통경제체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계획경제체제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 자, 경제 문제를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에 따라서 해결한다.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밑줄 전쟁이나 재난 등 위급한 사태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전쟁이나 재난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계획경제체제는 이 경제 문제를 결국 정부가 해결을 하니 결국 정부의 힘이 어떻겠어? 그렇지, 막강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같이 이제 좀 사람들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탁 컨트롤을 한 다음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쫙 다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크게 힘을 발동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밑줄 다른 경제체제에 비해 비교적 평등한 문제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빈부격차 이런 거가 많이 안 나겠죠. 그런데 밑줄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므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미안해. 계획과 명령을 시행하는 정부가 완벽할 수 없으므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못한 부분인데 여기서 좀 하고 갈게. 얘들아, 이 생산분
또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자꾸 이게 입이 꼬여요. 다시.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식을 비교했을 때 결국에 계획경제체제는 어디랑 더 많이 같이 가겠니 얘들아? 사회주의.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유화된 사회에 딱 같이 있어야지 결국엔 그 정부가 하는 대로 여기가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랑 맞닿을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체제는 개인의 어떠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개인이 창의적으로 이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자본주의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구분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얘네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보도록 하자고요. 이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정부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처리인데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정부가 이달은 치약을 400만 개를 생산을 해서 매 가정마다 2개씩 준다라고 이렇게 쫙 공표를 했다고 해보자. 근데 어느 집에서는 사실은 좀 미안해 들어온 얘기라 이 닦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치약을 여태까지 엄청 많이 쌓아놨어. 한 400개 쌓아놨어. 거기다가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나는 치약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외국 나가서 치약도 엄청 사왔어. 근데 이 집에 굳이 분배를 2개를 더 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근데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그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자원 배분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간다라는 거죠. 비효율적 초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 사례들 봅시다. 밑줄 전시경제체제, 구소련, 과거의 중국, 북한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경제체제, 구소련, 중국, 북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시경제체제에 관한 이야기가 왼쪽에 나옵니다. 전시경제체제는 밑줄 전쟁으로 인해 형성되는 특수한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체제. 그래서 전시경제체제는 어떤 식으로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냐면 전쟁이 났을 때 군수품 빨리빨리 이제 배급해줘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요, 또 계속해서 배급해줘야지. 즉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장경제체제에 가보도록 합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개별경제 주체들은 전통이나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시장 가격이 주는 신호에 따라 스스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한다. 경제 문제를 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냐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을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 소비자랑 생산자가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일어난다는 건데, 뭔 소리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 눈에 지금 선생님 핸드폰이 보이네요.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 9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판매자들은 어떻게 하겠니? 진짜 누구나 다 만들려고 하겠지.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1000만 원이나 내고 이 핸드폰을 살 이유가 없죠. 안 살 거야. 그러면 판매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겠지. 아니 내가 그러면 900만 원에 팔게. 아니야 내가 800만 원에 팔게. 이렇게 쭉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가다 만약에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해보자. 10만 원도 너무 비싸. 만 원에 가봤다고 해보자. 그래서 만 원에 갤럭시 노트 9 살 사람 하면 엄청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안 팔겠지. 그 돈 주면은 이게 뭐 남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3만 원에 살게. 내가 6만 원에 살게. 10만 원에 살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판매자들과 이 살려는 사람들이 각각 이거를 조율을 하면서 맞아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의 밑줄 시장경제체제에서 밑줄 개별 경제 주체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밑줄 경제활동이 자발적이며 창의적이다.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다.
북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연봉 같은 것도 보고 결정을 할 거고 개인의 선호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만 나오면 지금 이렇게 정부가 쫙 계획을 보고 지금 저 공장에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니 너 거기 가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혹은 내가 이 핸드폰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조금 더 무슨 기술을 첨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부가 배급된 대로만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쪽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결과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국에는 모여서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밑줄 소득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밑줄 급격한 단기변동.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이 현실 사례가 뭐 여러분들 대충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국가,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여기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가보게 되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혼합경제체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는 이론상 순수한 형태일 뿐 대다수 국가의 경제체제는 양체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밑줄 자원배분과 생산물의 분배에서 시장가격과 정부의 계획이 동시에 사용된다.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역시 마찬가지로 밑줄 생산수단의 사유와 공유가 공존한다. 이와 같이 양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제체제 밑줄 75 혼합경제체제에다가 형광펜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혼합경제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자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주의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말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에서는 근반이 뭐야? 자본주의, 즉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공부분의 경제활동은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계획경제체제 요소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반면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일부 자원과 재화는 가격 기준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가 이제 내 집마다 2개씩 쫙 배분이 되는데 우리 집은 비누를 금방 써서 다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이제 다음 배급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시장으로 쫄래쫄래 가는 거야. 그 시장은 형성된 시장일 수도 있고 암시장, 그러니까 정부나 어떠한 그 국가 같은 정부 기관의 좀 눈을 피해서 형성된 시장일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이 가격을 주고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을 도입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줄이거나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즉 시장의 기능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인데 일종의 계획경제체제의 요소를 받아들인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우리 경제체제를 쫙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시문들 보면서 경제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경제체제가 내 생각에는 지금 교육과정 정도까지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제는 사실상 대부분이 다 자본주의로
경제체제로 가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현실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경제체제를 배우는 것이 자본주의가 우수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 이제 29쪽 넘어서 30쪽부터는 이 시장경제체제에 이제 돌아가는 원리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알려주는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까지는 갈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여기의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제 태어나는 2020년, 2021년생 아가들은 거의 이 계획경제 체제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을 아이들이거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생탐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경제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동네에서 먼저 장사를 시작했던 원조 호떡집 주인은 가뜩이나 동네 가사가 매출이 많지 않은데 가게 옆에 새로 대박 호떡집이 생겨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어느 날 길가에서 마주친 두 호떡집이 주인이 티격태격한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여기에선 나 먼저 장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요. 여기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호떡집 주인 중 나는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후에 배우는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 체제를 살펴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걸로 올려주시는 걸로 오늘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과제를 우리 좀 이따가 올려주도록 합시다. 4차 시의 과제는 두 호떡집 주인 중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러분들이 밝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령의 일부 조항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헌법에 두 조항이 있어. 23조랑 119조 중에서 1항 있지. 1항. 그러니까 먼저 나온 조항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뜻합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뜻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즉 너희들은 다 재산권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뜻인 거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다시 말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차이를 존중함으로 기본으로 한다. 걔네가 각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우리는 헌법에서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2항 대 봐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즉 이 공공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넘어간다, 그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무자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또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가게나 기업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는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쳐주겠다라는 것이 이 헌법의 119조 2항.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자본주의적 경제 혼합 경제 체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 첫 번째에다가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 그 헌법 밑에 얘들아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률에서도 결국에는 소비자 단체에 어떤 거 저런 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법률을 정해서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결국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뭐인 거야? 시장경제한테만 맡겨놨더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시장경제의 단점이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볼 곳은 33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나와 있는데 장점 단점 우리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보도록 합시다. A, B, C 나라 중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선정해 봅시다. A 나라는 국가관료가 이런 것들을 전반을 검토한대. B나라는 개인이 가지는 직업 선택은 허용을 하는데 누가 얼마나 생산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C나라는 재화를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해라고 되어 있어요. 셋 중에 시장경제 체제랑 맞가 있는 거는 C가 되겠지. 개인이 자신의 이윤을 맞게 고르게 될 테니까 C 국가가 될 거고, 그러면 A가 어디에 가까운 거야? 계획경제 체제. 그럼 B는요? 얘네 둘을 혼합해 놓은 혼합경제 체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C 국가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에서 오늘 이제 경제 체제와 관련된 교과서의 전반적인 범위를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 얘기와 그 다음에 요 1-3의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5차시, 6차시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